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이런 기이한 사건입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네, 미스테리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작년 1월경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신 운반 작업을 하던 한 A씨가 시신 운반 도중에 시신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요. 오전 한 9시 39분쯤에 시신의 손목에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30분, 40분 후에 발견된 그 확인된 CCTV 영상에는 금팔찌가 갑자기 사라진 영상이 또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신을 운반했던 A씨가 이 시신에 있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쳤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팔찌를 착용하고 변사체입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 시신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분이고요. 그런데 변사체의 왼쪽 손목에 팔찌가 있는 게 확인된 시간과 없어진 게 확인된 시간에 한 30분, 40분 가까이 시간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혐의를 받는 분이 시신 운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팔찌가 사라진 시간대는 대충 보니까 09시 49분부터 부검실에 이 시신이 도착한 10시 22분 사이, 그러니까 약 30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신을 운반하던 이 A씨,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를 아마 A씨가 금팔찌죠? 금팔찌를 훔쳐간 걸로 의심을 해가지고 아마 기소를 이제 한 것 같은데 A씨 같은 경우는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고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이 구조공단에 있던 이승엽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이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직접 증거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느냐 하고 이제 그 변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 이 사람만 절도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변사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1번은 경찰, 2번은 이분 같이 이렇게 시신을 운반하는 분, 그리고 부검하는 사람은 물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구태여 따진다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부검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부류가 있는데 거기서 경찰과 부검하는 쪽은 부검이까지는 빼버리고 단지 이 사람이 험한 일을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혹시 타겟이 됐다면 이 수사는 정말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99명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우선은 재판부는 이제 전후 경위상 그 특정한 30분이라는 시간에 팔찌가 없어졌고 거기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A씨였기 때문에 A씨가 범행을 저질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다른 개연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자연스럽게 분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이 부검 대기실과 부검실 사이에는 CCTV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상존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검찰은요, 물론 그 팔찌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정말로 이 손목에 거의 딱 맞는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그랬대요. 유인경 평론가님. 시신의 손목에서 금팔찌가 분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언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저도 정말 물건을 많이 흘리고 떨어뜨리고 잃어버립니다. 물건에 발이 달렸나 싶을 정도기도 해요. 근데 꼭 묶여진 팔찌 같은 낄 수가 없었겠죠. 근데 30분이라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흘려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정확히 와야 되겠지만 우연들이 겹쳐서 사실 저도 많이 잃어버려봤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겨우 200만 원이면 크다면 큰 돈이고 2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면
진바칠합니다.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신에서 빼고 뭐하고 그 더구나 이분이 낯선 분이 아니고 직업 자체가 늘 이 시신 수습하는 분이라면 직업 윤리상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김복준 의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른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은 좀 낮게 편견을 갖고 보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예. 사회적으로네. 억울하니까 항소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30분, 2분 만에 살인도 일어나는데 30분 사이에 떨어지고 분리되고 어딘가에서 돌아가는 길에서는 충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재판부에서. 네. 예. 그런데요.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말은 그래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 어떤 그 팔찌를 차고 있는 것과 사망한 이후에 이 팔찌를 착용하고 있으면 부어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풀기 이전에는 저절로 풀려가지고 떨어질 확률은 사실은 없어요. 네. 뭐 검찰이 부어서 탁 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그 파고 들어갈지언정. 그래서 뭐 검찰에서 지금 제공한 이론이 틀린 거는 아닌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의자를 이 사람으로 딱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답정식으로 다양한 그 접근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을 물론 다 조사했겠죠. 네.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 사람이 거짓 판정이 나왔지 않느냐. 재판부 보세요.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에요. 이런데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아까 그 법률구조공단의 그 이 변호사님, 이승엽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짓 반응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게 수사관이라든지 이 판사한테 어떤 심증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역시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강문혁 변호사님 그러면 솔로몬 왕이라도 좀 불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결국 재판부는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진 않았다. 네. 또 거짓말 탐지기 결과라는 것은 또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들어서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요. 뭐 뭔가 시청자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앞서 유인경 평론가님,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큰 원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면 이 판단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